72세 박정혜 씨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물을 끓이고 보리차를 우려냅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담동 빌딩 2채와 이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 달에 한 번 세입자들에게서 관리비 보고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 윤도현은 1년에 2~3번 정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였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며느리 서혜리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누구에게 눈치 볼 일도 없고 식사 시간도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과 혜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혜린의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혜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그래, 들어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혜린이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백합 한 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집에 꽃 있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먼저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꽃도 과일도 명절 때나 겨우 챙겨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혜린이 따라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시고요? 응, 괜찮아. 별일 없어?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요즘 도연이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혜린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혜린은 아이들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정희 씨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요.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엄마, 혜린이랑 둘이서 여행 한번 가시는 거 어때요? 정희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행? 네, 일본 오사카요. 혜린이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지만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항상 어머님이랑 제대로 시간을 못 보냈잖아요. 이번 기회에 오사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고마운 것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이라니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효도하고 싶어서요. 혜린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도 차려주고 갔습니다. 떠나기 전 혜린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실 때 통장이랑 도장은 집에 두고 가셔도 돼요. 제가 다 챙길 테니까요. 그 말에 정희 씨의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통장, 도장,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행에 왜 통장이 필요합니까? 왜 도장을 언급합니까?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 씨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타고 간 차를 지켜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빨간 후미등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과 혜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친절이 어딘가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갑자기입니까? 정희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짐을 대신 끌어주고 커피도 사주고 탑승권도 미리 뽑아놨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혜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전까지도 혜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사카 정말 좋아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날았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혜리는 옆에서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혜린이 정혜 씨를 살짝 깨웠습니다. 어머님, 식사 나왔어요. 고마워. 정혜 씨는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뜨려다가 멈췄습니다. 혜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지금 자고 계셔. 괜찮아. 정희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호텔로 데려갈게. 그리고 그거 진행하면 돼. 혜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CCTV 사각지대 확인했어. 거기서 하면 돼. 실종 신고는 내가 해줘. 경찰한테는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안 보이셨다고 할게. 정희 씨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실종, CCTV 사각지대.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은 집에 있어. 위임장은 내가 만들어둔 거 쓰면 되지. 서명은 내가 연습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장을 보는 것처럼 평범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딩 2채면 최소 100억은 넘을 거야. 우리 몫이야, 도연아.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좀 일찍 받는 것뿐이야. 정희 씨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알았어. 그럼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사랑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혜린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정혜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봤습니다. 정희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아니, 실종시키려 한다는 사실, 그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며느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위임장, 실종 신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혜린에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할 것입니다. 아니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아닙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정희 씨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공항까지만 버티자. 일단 일본 땅에 내리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영사관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혜린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좀. 정희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해요. 기대되시죠? 혜린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방금 전 통화와 지금 이 표정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희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착륙 준비를 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정희 씨는 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혜린도 일어나 캐리어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정희 씨는 자신의 가방을 직접 들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정희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혜리는 계속 정희 씨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실래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화장실, CCTV 사각지대. 혜린이 말한 그곳이 혹시 화장실일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이따가 호텔 가서 쉬세요. 혜린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정희 씨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린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정혜 씨 앞을 스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쳐 지나가며 정혜 씨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정희 씨는 놀라서 그 남성을 봤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혜린이 뒤돌아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 씨는 종이를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종이를 꺼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혜린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졌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서 택시 타면 돼요. 호텔까지 30분 정도 걸려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더 위험해집니다.
밀폐된 공간입니다. 운전기사가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혜린아. 네, 어머님. 나 화장실 좀 가야겠어. 혜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금요? 호텔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급해. 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괜찮아. 금방 올게. 정희 씨는 혜린을 뒤로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혜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출구 3번. 파란색 모자. 마이너스 김태섭. 정희 씨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린이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정희 씨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출구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3번 출구를 찾았습니다. 저쪽이었습니다. 혜린아, 저기 편의점 좀 들를게. 지금요? 물 좀 사야겠어. 혜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사올게요.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아니야, 같이 가자. 정희 씨는 혜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편의점은 3번 출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때 파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섭. 그는 정희 씨를 보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요. 응.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 씨는 달렸습니다. 혜린을 뒤로하고 3번 출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님,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2세의 몸이었지만 지금은 힘이 났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김태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두 사람은 출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섭이 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정희 씨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뒤에서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정희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린이 공항 앞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앞을 봤습니다.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나라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정희 씨는 뒷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갈게요. 정희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교민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공항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태섭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제 상황을 알았어요? 며느리분이 사전 답사 올 때 봤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정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달 전에요? 네. 공항 화장실 근처를 계속 서성이더라고요. CCTV 위치도 확인하고요. 수상해서 지켜봤습니다. 김태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오사카로 데려온다고, 실종시키겠다고.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과일 바구니도 꽃다발도 모든 친절이 다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몰라서요. 고마워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는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간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일본어로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낯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는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렸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희 씨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김태섭이 대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중년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영사였습니다. 박정혜 씨 맞으시죠? 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영사는 정혜 씨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희 씨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 여행 제안, 비행기 안에서 들은 통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압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권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여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국을 막아야 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변호사나 가족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요? 네. 재산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위임장 위조 가능성도 있고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맡긴 박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아, 박정희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일본에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희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큰일 날 뻔했네요. 제 재산은 괜찮나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요? 청담동 빌딩 중 한 채 매매 계약서가 접수되어 있어요. 사흘 전에요. 뭐라고요? 위임장도 제출되었습니다. 고객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어요. 정희 씨는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준 적 없어요. 위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거래 정지시킬게요. 부탁드려요. 고객님, 빨리 귀국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일본에 오는 동안 아들은 움직였습니다. 빌딩을 팔려고 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하고 서명을 흉내냈습니다.
나를 죽일 생각이었구나. 실종시키고 사망 신고하고 재산을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영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임시 여권 발급해 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지내셔야 해요. 제가 아는 교민 가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묵으세요. 괜찮으시다면요. 정혜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패 끼칠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 부부 둘뿐이고 방도 여유 있어요. 영사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교민회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세 지겠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임시 여권이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새 여권을 들고 영사관을 나섰습니다. 김태섭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왔어? 부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섭의 아내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녀는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찌개가 차려졌습니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슬퍼서일까요? 억울해서일까요? 아니면 안도감 때문일까요? 김태섭의 아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정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을 마쳤습니다.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며느리분이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실종 신고요? 네. 공항에서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고 안 돌아오셨다고요. 정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종 신고, 수색, 그리고 사망 추정. 경찰에는 제가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안전하다고. 영사관에도 보고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분이 조사받을 겁니다. 거짓 신고죄로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태섭 부부는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마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사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정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학교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정희 씨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도연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혜 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정혜 씨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정희 씨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정희 씨는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정희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싸울 거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 예약했어요. 인천행이에요. 고마워요. 공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희 씨는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정희 씨는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정희 씨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객, 마중 나온 가족들, 택시 기사들.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제 사무실로 가시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위조된 위임장입니다. 정희 씨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쓴 게 아니었습니다. 서명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 나옵니다. 빌딩 거래는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매매는 중단됐어요.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후견인이요? 네. 치매 진단서를 준비 중이랍니다. 고객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차는 강남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시겠어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도연 씨가 집에 있을 겁니다. 알아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는 청담동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정희 씨는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도 따라 내렸습니다. 제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정희 씨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혜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 씨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혜린도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앉아. 정희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과 혜린은 다시 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옆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물어봐? 정희 씨는 냉소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더 잘 알잖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린아. 정희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통화 다 들었어.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실종시키겠다고 했지. 통장이랑 도장은 집에 있으니까 위임장 위조하면 된다고 했지. 엄마, 그게 도연이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입 닥쳐. 정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 실종시키려고 했어. 사망 신고하고 재산 챙기려고 했지.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조된 위임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고객님의 서명과 도장을 위조해서 빌딩 매매를 시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혜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 이게 잘못이야?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잘못이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돈? 정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회사가 어려워요. 빚이 너무 많아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빌딩이 필요했어요. 팔아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실종됐다가 돌아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정희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잠깐 실종?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정희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혜린이 정희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희 씨는 혜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혜린 씨, 두 분 모두 위임장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짜 고소할 거예요? 당연하지. 저 당신 아들이잖아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나 키운 사람 엄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고소해요? 넌 이미 아들이 아니야.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날 죽이려고 한 순간 넌 내 아들이 아니게 됐어.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요. 회사도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는 게 방법이었어? 정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난 너를 믿었어. 평생을 너한테 다 줬어. 아버지가 모은 재산도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넌 기다리지도 못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직접 죽이려고 했어. 죄송해요, 엄마.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정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린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 정희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야. 엄마,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희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도연과 혜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크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정희 씨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나갔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아들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켰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법정 다툼은 3달 전에 끝났습니다. 도연과 혜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였습니다.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 복도에서 도연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도연이 불렀습니다. 정희 씨는 멈춰 섰습니다.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청담동 빌딩 한 채를 팔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좋은 가격에 매각을 성사시켰습니다. 35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돈으로 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강북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상담실과 휴게실이었습니다. 해맑은 노인 복지센터. 간판을 달던 날 정희 씨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센터는 무료였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르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요가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님도 힘든 일 겪으셨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이제는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그래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섭 부부와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사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의 근황도 전했습니다. 어르신, 복지센터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다 태섭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셨던 거죠.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기. 맞았습니다. 72세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합창단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객석에 앉았습니다. 모두 60명 정도였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정희 씨도 함께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할머니가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 씨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희 씨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어린 도연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중학교 졸업식 날 축하해주던 순간, 결혼식 날 아들의 웃는 얼굴,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지센터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원이 150명을 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 씨는 바빴습니다. 센터 운영을 챙기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태섭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어르신, 김태섭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요. 세 사람은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김태섭 부부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고마워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르신들도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김태섭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사카에 다시 오시는 건 어때요? 정희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여행으로요. 김태섭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사카? 1년 전 죽을 뻔했던 곳.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한 달 후 정희 씨는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섭 부부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오사카를 여행했습니다. 오사카성을 구경하고 도톤보리에서 타코야키를 먹고 우메다 전망대에서 야경을 봤습니다. 정희 씨는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호텔방에서 정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오사카 여행이 끝난다. 1년 전 이곳에서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곳에 왔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사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배신은 아팠다. 아들을 잃은 것도 슬펐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정희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복지센터로 돌아갑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희 씨의 삶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섭 부부가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럴게요. 정희 씨는 포옹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천만에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도 배웠어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몇 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배신을 겪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정희 씨의 새로운 삶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72세에 맞이한 진짜 자유였습니다.